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화요일 12차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를 두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학작품이나 또 이제 대중가요나 이렇게 보시면 어머니를 기리는 사무곡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그리워하거나 그런 아버지를 말하는 문학작품은 조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부곡 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모든 가정을 책임지고 계신 이제 아버지들의 노고를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 강의를 들으시는 이제 아버지들께 제가 점수를 좀 따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의 노고를 어떻게 시로 그려졌는지 그것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버지의 밥그릇, 이제 안효희라는 작가의 시입니다만,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우리 교실에서 이 작품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2016년 이후에 저를 만나신 분들은 이 시를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밥그릇, 안효희. 언발 이불 속으로 밀어 넣으면 봉분 같은 아버지 밥그릇이 쓰러진다. 늦은 밤 발 씻는 아버지 곁에서 부쩍 말라가는 정강이를 보며 나는 수건을 들고 서 있었다. 아버지가 아랫목에 앉고서야 이불은 거치고 사각종이 약을 펴듯 담요의 귀를 폈다. 계란무침 한 종지 환한 밥상에서 아버지는 언제나 밥을 남겼고 우리들이 나눠 먹은 그 쌀밥은 달았다. 이제 아랫목이 없는 보일러 방, 혼이불 밑으로 발 밀어 넣으면 아버지 그때 쓰러진 밥그릇으로 말없이 누워 계신다. 시가 이렇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쓴 시지만 한편의 풍경화가 그려지시죠. 유년 시절에 다 이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 아주 감각으로 느낀 대로 눈에 보이게 썼죠. 문학작품은 독자가 눈에 보이게 그려진다. 그러면은 그 작품은 성공입니다. 눈에 보이게 써라. 그림이 그려지게 써라. 그게 이제 쉽지 않지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옛날에는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불도 덥다 보면 이쪽에서 당기면 저쪽 사람이 춥다고 야단이고, 저쪽에서 당기면 이쪽에서 또 발 나왔다고 야단이고, 우리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항상 늦게 오시니까 엄마가 밥을 담아서 딱 뚜껑 덮어서 담요에다가 싸고 또 싸서 이불 속에다 넣어놓죠.
담요에다 싼 밥그릇을 내가 그림으로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지금 올려드린 그림에는 그냥 밥그릇만 있어서 조금 아쉽죠. 봉분 같은 아버지 밥그릇이 쓰러졌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많이 없으니까 밥이 고봉이죠. 밥이 고봉으로 그렇게 담았습니다. 늦은 밤 발 씻는 아버지 곁에서 부쩍 말라가는 정강이를 보며 나는 수건을 들고 서 있었다. 참 이 그림 아름답지 않습니까? 늦게 오신 아버지가 발 씻는데 발 닦을 수건을 서서 자식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다리가 단단하고 그렇게 힘있어 보였는데 아버지 정강이가 말랐어요. 그것을 보면서 수건을 들고 서 있죠.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시면서 이제 방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아랫목에 딱 앉고 서야 이불이 거칩니다. 네. 싸놨던 그 밥을 꺼내야죠. 사각종이 약을 펴듯 담요에 귀를 펴고 계란 부침 한 종지 환한 밥상에서 뭐가 놀 게 있습니까? 이 어려운 집에 반찬이 여러 가지 없으니까 밥이라도 많이 먹자 싶어서 밥은 고봉으로 담고 김치, 깍두기, 간장. 그런데 그래도 가장이니까 계란 부침이 있으면은 그래도 훌륭한 겁니다. 된장국 있으면 되고 계란 부침 한 종지 환한 밥상에서 아버지는 언제나 밥을 남겼다. 왜 남겼을까요? 밖에서 뭐 잡수고 오셨나요? 자식들 먹으라고 다 잡수고 싶지만 자식들 먹으라고 남겨놓은 거죠. 우리들이 나눠 먹은 그 쌀밥은 우리들 저녁밥 먹었는데도 아버지가 남긴 그 쌀밥은 달았다. 아주 반찬이 안 들어가도 맛있죠. 이제 아랫목이 없는 보일러방. 요즘 시골에도 나무 떼는 부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보일러죠. 그래서 윗목 아랫목도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방이 뜨뜻하고 난방이 잘 되고 그러니까는 이불도 얇아지고 우리들이 입는 옷도 얇아지고 집에서는 반팔 입고 겨울에도 그래서 혼이불 밑으로 발 밀어 넣으면 끝에 두 줄이 앞권입니다. 아버지 그때 쓰러진 밥그릇으로 말없이 누워 계신다. 슬그머니 혼이불 밑으로 발을 넣으면 꼭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 이불 속에 밥그릇 넣어놨다가 야야야 조심해라 그랬는데 이불 끌어당기고 하다가 밥그릇 뚜껑 열리면 담요에 붙은 밥풀 띄어 먹고 엄마한테 혼나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립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 이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를 소환을 해옵니다. 요즘 법률적인 용어지만 불러온다는 것을 소환한다. 요즘 그렇게 많이 쓰고 있죠.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립다, 눈물이 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때 쓰러진 밥그릇으로 말없이 누워 계신다. 계신 것만 같아요.
이런 시인의 발견의 눈,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쓴 시를 보면서 우리들은 또 시간 여행을 하죠. 몇십 년 전에 유년 시절로 시간 여행을 합니다. 이런 시에 이런 것을 보고 빈자의 여유. 아유, 우리 집 밥상에는 뭐 반찬이 뭐 갈치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나 그런 밥상에서 먹었다. 이거 시를 써놓으시면 어느 누가 좋아합니까? 그럼 읽는 독자도요, 괜히 배 아프다니까요. 근데 이런 글을 빈자의 여유, 요즘 아무리 추워도 모든 것이 솜니불도 요즘 없어요. 솜니불도 없고 얇아진 이 시대에 우리 어린 시절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막 아랫목에는 장판이 거뭇거뭇하게 타고 아랫목에는 뜨겁다고 난리고 윗목에는 춥다고 난리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리운 아버지를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랫목에 묻지 않아도 전기밥솥이 24시간 따뜻한 밥이 있고 또 전자레인지가 있어서 금방 따뜻하게 하고 금방 해동시켜서 생선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옛날과는 너무너무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걱정이죠. 부족하기보다는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어린 시절 생각나시죠? 보리쌀 놓고 위에다가 쌀을 좀 얹어서 아버지 밥, 쌀밥 위에서 똑 떠서 아버지 밥 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큰아들, 이제 큰오빠 밥 떠서 주고 그러다 보면은 쌀밥이 이제 솥에 없어요. 조금 남은 거 있으면 주걱으로 엄마가 다 보리밥 다 섞어가지고 우리들이 먹는 밥에는 쌀밥이 뭐 서너 개나 있을까 말까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는 새끼들 한 숟갈 먹으라고 꼭 밥그릇 한쪽에다 붙여놓죠. 그런 아버지. 예. 그래서 과거에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아버지는 대접받는 시대였습니다. 특히 농경사회였을 때 해 뜨면 들에 나가서 농사 짓고 들어오면 식사하고 저녁 되면 잠자고 가을 되면 걷어들여서 곡식 걷어들여 놓고 고구마 쟁겨 놓고 겨울에는 또 하나씩 꺼내서 먹던 농경사회 때 아버지는 참 대접받는 시대였죠. 그렇지만 요즘의 아버지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언제 회사에서 쫓겨날지 모르고 회사가 언제 문 닫을지 모르죠. 늘 불안한 요즘의 아버지들. 그래서 요즘은 춥지도 않게 그렇게 조금 추우면은 전기장판, 전기 매트 또 온수가 펑펑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그렇게 이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에서요 인문학 강좌가 무료 인문학 강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문학 말씀드렸죠.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을 인문학이라고 했죠. 이런 공부들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기가 삭막한가? 물질도 넘치고 공부도 다 많이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삭막한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왜 우리는 늘 조급하고 가슴이 늘 새 가슴이 되어서 사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과 달리 신의를 잃어버렸다. 정을 잃어버렸다. 도리를 잃어버렸다. 아랫목 윗목이 없어진 게 아니라 상하 관계도 없어지고 유계 질서 무너지고 그래서 늘 불평하고 짜증나고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지만 이런 시를 보면서 우리들은 참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하는 그 순간에 바로 위안이 되는 거죠. 마음의 치유. 그게 바로 문학 치유거든요. 문학을 내가 꼭 글쓰기만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짧은 글을 읽고라도 마음의 치유가 된다면 그게 바로 문학 치유라고 한다. 과거에는 쌀밥 먹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제사 모시는 저녁에는 졸려 죽겠는데도 그 쌀밥 먹으려고 끄뻑끄뻑 졸았죠. 아가 쌀밥 남겨놓을 때 어서 자거라. 그래도 기어코 졸고 앉아있다가 그거 한 숟갈 먹고 또 잤어도 아무 탈이 없었어요. 고구마 쪄가지고 겨울에는 마루에다가 고구마 바구니 내놨다가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자마자 차디찬 고구마 끄집어다 또 먹고 그랬어도 아무 탈 없이 잘 자랐죠. 그래서 아버지의 밥그릇 시를 한번 하면서 힘든 아버지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시는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김현승 시인의 작품입니다. 김현승 시인은 작고 시인입니다. 아시겠지만은 1975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죠. 김현승 시인 하면은요, 가을의 기도, 기독교 신앙이 아주 깊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을의 기도, 아주 김현승 하면 대표 시입니다. 그리고 알려진 시가 이 아버지의 마음이란 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 시는 전국 학생 웅변대회, 아니 그 신앙송 대회가 있으면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들고 나오는 18번 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도 역시 아버지를 생각하는 시이기 때문에 사부곡으로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김현승 시인이 어떤 인물인가 그것을 조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13년생입니다. 오래 되셨죠. 그래서 우리들이 김현승 하면은 지금 생존에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아주
우리가 가까운 분 같은데 1913년생. 그래서 우리가 김동리 하면은 아주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죠. 이분하고 동년배시죠. 오히려 윤동주, 박목월 시인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시인인데 우리들은 가까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한국 시의 모더니즘을 한국 시의 모더니즘을 뿌리 내릴 사람이다. 정지용에 이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향수의 시인 정지용 말씀드렸죠. 정지용이 모더니즘 시를 시작을 했는데 이 정지용 시인의 뒤를 이어갈 사람이다 할 만큼 아주 앞서가는 인물이죠. 이제 숭실 전문 교사로 있던 양주동 박사가 이제 교수로 계실 때 거기 이제 제자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양주동 박사 하면은 우리들이 아주 한글 학자로 유명하죠. 그리고 아주 큰 대백과사전 그러면 꼭 거기에는 양주동 박사가 이제 거론이 되는데, 이효석의 강의를 듣고 이 김현성 시인은 이효석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문학 창작의 꿈을 가졌다. 그러니까 다 계기가 있어요. 누구를 만났는데 저 사람이 하는 게 참 좋아 보여. 나도 하면 될까? 그러면 바로 거기가 자기 이제 계기가 돼서 시작을 하다가 또 자기 진로가 바뀐 사람도 있죠. 이효석. 그 다음에요. 이제 양주동 박사가 놀랐는데, 이제 겨울방학에 기숙사 생활을 김현성 시인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요. 아니 이 학생은 꼭 집에도 안 가고 기숙사에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시를 쓰고. 그래서 양주동 박사의 눈길을 끌었다. 저 학생은 눈여겨볼 만하다. 에이 고향에 가서 쉬었다 오자 그게 아니고 그렇게 늘 뭐라고 시를 쓰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 눈에 들었다. 그래서 동아일보 문예란에 늘 시를 발표를 하죠. 그냥 뭐 독자 시 투고하고 그러니까는 시가 좋으니까 자주 신문에 실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처럼 무슨 신춘문예나 뭐 무슨 문예 잡지사에 거기 등단 길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시인이 된 거예요. 워낙 시를 잘 쓰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동아일보나 이제 조선시단 또 숭실 전문학교 교지 이런 데다가 시를 자꾸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시를 잘 써서만 발표를 하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신작 썼으니까 한번 투고해봐야지.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나 여사님들도 잘 쓴 작품만 작품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습작을 해보시는 게 습관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현성 시인은 주로 시대의 궁핍, 일제강점기 아닙니까? 이 활동할 때가 시대의 궁핍, 민족의 비애. 그러니까 작가는 펜이 무기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이분이 총칼을 들고 나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글쓰기로 해서 항의를 하는 거죠. 민족의 비애, 자연 예찬, 인간의 탐구 정신,
이런 종류의 시를 많이 썼다. 그래서 정지용, 김기림, 이태준, 우리들이 지금 문장 강화 계속 공부하고 있죠. 문장 강화를 썼던 이태준, 김기림, 정지용, 이태준, 이 세 분들이 이 김현성 시인을 말하기를 혜성처럼 나타난 시인이다. 아니, 정지용, 김기림, 이태준이면은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작가들 아닙니까? 이분들 눈에 띄어서 혜성처럼 나타난 시인이다. 김현성 시인을. 이렇게 할 만큼 실력이 뛰어났다. 그런데 1936년 신사참배 문제로 학교가 폐쇄하게 되었죠. 신사참배를 뭐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거 그래서 졸업 1년을 남겨놓고 광주로 갑니다. 고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모교인 숭일학교에서 교직을 잡지요. 네. 그리고 숭일학교에서 또 이제 신사참배 거부 사건에 그러니까 이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죠. 김현성 시인이. 나는 죽어도 신사참배 못한다. 거부 사건으로 연루돼서 파면을 당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죠. 파면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광복이 되니까 이제 호남신문에 적을 두고 다시 숭일학교에서 교직을 잡다가 교감까지 하셨죠. 그래서 주로 이제 누구하고 교류를 하느냐? 그러니까는요,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문학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또 가수가 되실 분들은 가수들과 교류를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제 김현성 시인은 미당 서정주, 김동리 이런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가까이 지내면서 이제 문단 활동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는 학창 시절부터 뛰어난 이제 습작 실력으로 끝없이 양주동 박사 눈에 띌 정도로 노력하죠. 그 다음에 이제 50년에는 조선대학교 교수님이 됩니다. 교수님이 되어서 끝없이 이제 후진 양성, 이제 교직에 몸을 담는 일로 일생을 이렇게 이제 바쳤는데, 특히 김현성 시인 하면은 57년에 가장 떠들썩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제1회 한국 시인협회, 이제 제1회 시인협회에서 가장 뛰어난 시인에게 상을 주자. 그래서 1회 때 시인협회에서 수상자로 김현성 시인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펄펄 뛰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 나보다 시 잘 쓰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를 상을 주다니, 나는 상 못 받는다. 수상을 거부해서 아주 화제의 인물 김현성 시인, 더구나 1회 때이기 때문에 1회 때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덥석 바다도 유명할 텐데 그것을 거부를 했다. 그래서 김현성 시인은 아주 그 사건으로 이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이제 평생을 이제 가난과 벗삼아서 시인과 교육자의 길을 이제 걸어 왔는데, 이제 숭전대학교 강의를
나갔다가 이제 쓰러져서 결국은 교단에서 이제 63년에 생을 이제 마감을 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유명한 김현승 시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다음에 이제 김현승 시인 작품을 어디서 보신다면 굉장히 빨리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어떤 작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작품을 만날 때 우리가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김현승.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가게에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예. 아버지의 사랑과 외로움을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노래하면서 가족 간의 희생과 사랑, 이렇게 평범한 진실을 아주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썼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밖에서는 아버지들 정신 없습니다. 남한테 뒤지지 않아야 되고 낙오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손님 하나 더 잡아야 되고 고객 하나 더 만나야 되고 강한 척 해야 됩니다. 남이 나를 만만하게 볼까 봐. 그렇게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힘들지 않은 것처럼 아이고 내 강아지들 잘 있었냐. 아빠가 이거 사왔다 먹어봐라. 집에 돌아오면 밖에서 어떤 아버지였든지 간에 집에 돌아오면 자식들 앞에서는 자상하고 다정한 따뜻한 아버지. 어린 것들을 위해서라면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러시죠? 아버지 그네 타고 싶어. 그래 망치 갖고 와라.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아버지.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혹시 저녁바람에 감기 걸릴까. 아빠 낙엽 이쁜 거 주워줘. 그럼 낙엽을 또 주워줘야 돼. 자식이 원하는 거라면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아버지. 하지만 저 북한에서 뭐 대포를 쐈다네 시끄럽고 어디 이 천안함이 어쨌다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이다.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아이고 나는 그래도 몇십 년 살 만큼 살았는데 우리 새끼들 어쩔까. 저놈들은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큰일 났다. 자식들을 걱정하죠.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입니다. 아니, 자식들이 아니면, 처자식이 아니면 아버지가 하루에 밥 3그릇 먹기 위해서 그렇게 발이 부릅뜨도록 뛰겠습니까? 처자식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잘 먹이고 싶어서, 조금 잘 입히고 싶어서, 더 가르치고 싶어서. 아버지는 그러는 거죠. 자식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이고, 밖에서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펑펑 울고 싶어도 집에 들어오실 때는 그냥 헛기침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들어와서 다녀왔다, 별일 없었냐. 내가 눈물을 보이면 식구들이 다들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식구들이 얼마나 절망을 하고 걱정을 할까봐 언제나 강한 척, 괜찮은 척. 아버지 고독한 존재입니다.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식구들을 위해서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몰래 참느라고 마음대로 울지 못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외롭죠.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영웅 다 아시죠? 이 단어는 아버지는 나름대로요. 지혜도 있고 재능도 뛰어나고 용맹스럽고 해서 어떤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영웅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내 하고 싶은 거 접고, 하기 싫어도 또 일을 해야 되고,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만 생각한다면 어디 가서 다른 일 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존재. 밖에서 뭐를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별의별 일 다 하죠. 폭탄을 만드는 사람, 위험한 일 하죠. 목숨 걸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 죄수들을 지키면서 그 사람들한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죠. 또 간수로 있으면서 감옥을 지켰건 폭탄을 만들건, 술집에서 그 술꾼들 희한한 소리 다 감당해 가면서 돈을 벌죠. 술병 두드러 깨고 싸우고, 그러고 오늘도 끝났다, 오늘도 무사히 끝났다. 술가게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자식들 앞에서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희망, 고독, 이것을 김현성 시인이 이렇게 아버지들을 대변하는 시를 이렇게 적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들은 옛날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대들보다, 아버지는 기둥이다, 하늘이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만 쳐다보죠. 네. 그래서 얼마나 아버지가 외로운 사람인가. 당연히 돈 벌어다가 먹여주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런 시를 보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노고도 말할 수 없지만 오늘은 이제 사보고
시를 두 편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이런 거 꼭 한번 베껴쓰기 해보시고요. 저는 이런 시를 보면서 이제 반성을 합니다. 남편한테 좀 잘해야 되겠다. 사회생활 하기가 참 만만치 않는 이 시대에 바깥에서 돈 버느라고 얼마나 치사하고 안 입고 온 일 다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을까.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 나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꼭 베껴쓰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